2026년 2월 28일 이란 시각 오전 9시 45분 테헤란 시민 800만 명이 토요일 아침 출근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토요일은 한 주의 첫 근무일이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차들은 도로를 메우고 카페에서는 차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아침, 테헤란 북부 하늘에서 연속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박살났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 위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몇 시간 뒤 37년간 이란을 지배해온 남자의 사망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오전 9시 45분이에요. 대낮입니다. 군사작전은 보통 밤에 합니다. 어둠 속에서 적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기본이거든요. 미국이 벌인 거의 모든 공습은 새벽에 시작됐어요. 1991년 걸프전도, 2003년 이라크 침공도, 2011년 빈 라덴 제거 작전도 전부 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대낮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날 아침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IA는 수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일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보 분석관들은 이걸 패턴 오브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낱낱이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타임라인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하메네이의 수행원 구성, 차량 이동 경로, 통신 패턴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2월 28일 토요일 아침 하메네이 관저에서 고위 안보회의가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참석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메네이 본인,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안보위원회 서기장. 이란 권력의 핵심 4명이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정보기관 입장에서 이건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이스라엘에 전달됐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계획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야간 기습을 포기하고 대낮에 친다. 기다렸다간 회의가 끝나고 흩어지니까요. 기회는 그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작전명 에픽 퓨리, 미 중부사령부 CENTCOM이 공식 발표한 이 작전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이 단일 작전에 투입한 최대 규모의 전력이었습니다. 이라크 침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죠? 미군 30만 명이 투입된 전쟁이에요. 이번엔 지상군 30만은 아니었지만 하늘과 바다에 쏟아부은 화력은 그에 필적했습니다. 먼저 바다를 볼게요.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미 해군의 심장이 2개 뛰고 있었어요. 핵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물건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에 도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이 337m, 축구장 3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크기예요. 승조원만 5,000명이 넘고 전투기 70대 이상이 갑판 위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식당만 여러 개예요. 이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항모 한 척의 항공 전력이 웬만한 나라 공군 전체보다 강해요. 이게 2척이었습니다. 항모 주변에는 이지스 구축함 10척 이상이 호위하고 있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 뭐냐면 쉽게 말해 바다 위의 방패이자 칼입니다. 방영 수백 킬로미터의 하늘을 동시에 감시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해요. 이 구축함들의 수직 발사관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토마호크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1년 걸프전 때 CNN 카메라에 잡히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미사일이죠. 약 1600km를 날아가서 건물의 특정 창문을 골라 때릴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벌인 거의 모든 전쟁에서 첫 타격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토마호크만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물건이 있었습니다. 블랙 토마호크. 이름 그대로 미사일 전체가 검은색이에요. 기존 토마호크에 레이더 흡수 코팅을 입혀서 적의 레이더에 더 잡히기 어렵게 만든 스텔스 버전입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는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전에서 실체가 처음 포착됐어요. 시선을 바다에서 하늘로 올려볼게요.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동시에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F-35A 약 30대, F-22 랩터 약 12대, F-15E 공격기 편대, 전자전 전문기까지. 여기서 F-22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F-22는 미 공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전투작전을 위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F-22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번 작전에 모든 걸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날아온 것들이 있어요.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 여기서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이륙했습니다.
B2가 어떤 비행기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예요. 한 대 가격이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부메랑을 닮은 독특한 외형 때문에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요. 유령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 4대가 미주리에서 이륙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중동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논스톱으로 날아왔어요. 도중에 공중에서 급유를 받으면서요. 이스라엘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띄웠어요. 이건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단일 작전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투기만 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이버 부대가 이란 국영방송과 주요 앱을 해킹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데 TV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눈과 귀를 동시에 막아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투입된 전력이에요. 정리하면 항공모함 유척, 이지스 구축함 10척 이상,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 스텔스 폭격기 4대,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 그리고 수백 발의 순항미사일.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란을 향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전투기가 있어도 무작정 적국 하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란도 방공망이 있거든요. 방공망이 뭐냐면 쉽게 말해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와 적기가 탐지되면 자동으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이란의 방공망에는 러시아제 S-300 같은 고성능 장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무력화하지 않으면 전투기가 들어가는 순간 격추당해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 집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문 앞에도 못 가잖아요. 개를 먼저 처리해야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방공망이 그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이 맡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의 구축함에서 토마호크와 블랙 토마호크가 발사됐고 미국이 독자 개발한 자폭 드론도 함께 투입됐어요. 이 드론은 적의 레이더를 향해 스스로 돌진해서 파괴하는 무인기인데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육상기지에서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난 신형 정밀 미사일도 발사됐어요. 이것도 실전 대비였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란 전역의 레이더 기지, 방공 미사일 진지, 통신 시설을 동시에 강타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란의 방공망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눈과 귀가 멀어진 거예요. 문 앞에 개가 쓰러진 겁니다. 이제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방공망이 무너지자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됩니다. 미주리에서 날아온 B2 폭격기 4대가 이란 서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위로 진입했어요.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산속 깊은 곳에 미사일 저장고를 만들어 왔거든요. 수십 미터 안반 아래에 숨겨둔 겁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뚫을 수 없는 곳이에요. B2는 여기에 900kg짜리 관통 폭탄을 수십 발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지하 시설을 직접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예요. 센티컴은 이후 2000파운드급 폭탄 사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가 이란 서부와 중부의 표적을 폭격하기 시작해요. 미사일 발사대, 드론 공장, 군용 비행장, 혁명 수비대, 지휘소. 24시간 동안 500곳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고 폭탄과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력의 정점은 따로 있었어요. 하메네이의 관저입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관저에만 약 30발의 폭탄이 집중됐어요. 그 중에는 초대형 관통폭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걸 지진폭탄이라고 불렀어요. 왜 지진폭탄이냐면 이게 떨어지면 진짜로 땅이 흔들리거든요. 무게 약 14톤, 길이 6m, 60m 이상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합니다. 이 폭탄은 너무 무거워서 B2만 운반할 수 있어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입니다. 관저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로이터 통신, 이스라엘군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통해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3월 1일 이란 국영TV가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인정하고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해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관리 약 40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숫자로 정리할게요. 첫 12시간 동안 미군은 약 900회 공습, 24시간 동안 파괴된 표적 1000건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 군함 9척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어요. 이란 공군은 전투기 한 대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일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력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란은 그냥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란에게는 자국 군대 말고 전혀 다른 종류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상은 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던 카드.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뭘 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중동 곳곳에 무장 조직을 심어 놓았어요.
자금을 대고 무기를 보내고 훈련을 시킨 조직들입니다. 이란은 이걸 저항의 축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보험이에요. 이란 본토가 공격받으면 이 조직들이 대신 보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리면 벌 한 마리가 아니라 사방에서 벌떼가 달려드는 것처럼요. 이 조직들이 누군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레바논의 헤즈볼라. 저항의 축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에요. 1982년 이란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레바논 의회 의석도 갖고 있고 학교와 병원도 운영해요. 낮에는 복지단체이고 밤에는 군대인 거죠. 수만 발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북부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스라엘이 오랜 지도자 나스랄라를 제거하면서 크게 약해졌지만 조직 자체는 여전히 건재해요. 두 번째, 예멘의 후티 반군.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예요. 2014년에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한 시아파 무장 세력인데 이란에게 무기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직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위치 때문이에요. 예멘은 홍해 입구에 있거든요.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후티는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홍해를 지나는 상선에 미사일과 드론을 쏘면서 국제 해운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무장 단체 하나가 세계 무역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세 번째,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아사이브 아흘 알하크 같은 조직들인데 이란 혁명수비대에 직접 지원을 받아요. 이들의 주요 활동이 뭐냐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로켓과 드론으로 수시로 공격하는 겁니다. 정규군도 아닌 민병대가 세계 최강 미군 기지를 두들기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란의 다른 대리 세력들은 대부분 시아파인데 하마스는 수니파예요. 종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이들을 연결해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았던 그 조직입니다. 지도에 이 조직들의 위치를 찍어보면 레바논에서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예멘과 가자까지 초승달 모양의 전선이 그려져요.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그물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 조직들의 전력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참 안 됩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고 이지스 구축함도 없어요. 로켓과 드론, 트럭에 실은 미사일, 그리고 사람,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예요. 정면으로 붙으면 30분도 안 돼서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란이 노린 거였어요.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비대칭전,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강한 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대신 약한 쪽이 유리한 방식으로 판을 바꾸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복싱 챔피언과 링 위에서 정면 대결하면 질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골목에서 뒤에서 기습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바로 이 골목길 싸움을 하는 조직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를 찔렀는지 볼게요. 이 다음부터는 중동 전체가 움직입니다. 하메네이 사망이 확인된 직후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중동 곳곳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란 본국에서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로도요, 총 약 300발 이상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은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전투기 한 대 못 띄우고 군함 9척이 격침됐어요. 정규전에서는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방역은 정규군이 아닌 곳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허를 찌른 건 미사일과 드론의 물량이었습니다. 한두 발이 아니라 수백 발을 동시에 쏟아부은 거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THAAD까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패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백 개가 날아오면 전부 막을 수 없어요. 바가지로 비를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두 방울은 막아도 폭우는 못 막는 거죠. UAE에서 미사일 137발과 드론 209대를 요격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만큼 많이 날아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부 막지는 못했습니다. 두바이 도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바레인과 쿠웨이트에서도 피해가 보고됐어요. 텔아비브에는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도 피해를 입었어요. 전사자 3명, 중상자 5명이 CNTCom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전사자가 나온 거예요. 이란의 정규군은 1시간도 못 버텼지만 비대칭 공격은 미국의 방패를 뚫어낸 겁니다. 두 번째 허를 찌른 건 타이밍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두들기느라 정신없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3월 2일 이스라엘 북쪽 국경.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며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에 이란을 치고 있는데 북쪽에서 등을 찔린 격이에요. 2024년에 지도자 나스랄라를 제거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도 움직였어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향해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 뒤쪽 기지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게 비대칭전의 핵심이에요. 정면은 뚫을 수 없으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에서 반격이 오고 그쪽을 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공격이 날아와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나를 누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헛찌르기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이건 총알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을 아시나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물길을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20에서 21%가 통과합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나 전 세계로 실려나가요. 중동의 석유가 세계 경제로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란은 여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기뢰를 뿌리고 쾌속정을 배치하고 해안 미사일 기지를 가동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33km 해협에 깔린 기뢰를 하루 만에 다 치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뭐가 일어날까요? 석유 공급이 끊기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봉쇄 선언 당일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최대 13%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13%면 폭락장이잖아요. 유가가 하루에 13% 오른다는 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야기예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올라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올라요. 택배비가 오르면 쿠팡에서 시키는 모든 물건이 올라요. 택시비, 버스비, 난방비, 전기료, 라면값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터진 폭탄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고 여러분의 통장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란의 전투기는 한 대도 못 떴어요. 해군은 가우척이 격침됐어요. 정규전에서는 완패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막는 것만으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수조 달러짜리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로도 막을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비대칭전의 진짜 위력이에요. 정면에서 이길 수 없으면 적의 급소를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급소는 석유였어요. 한편 이란 내부에서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습 직후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어요. 국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요. 이란 적십 자산은 민간인 사망자 201명, 부상자 74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 남부 미나부라는 도시의 한 여학교가 폭격에 휩쓸렸어요. 이란 당국에 따르면 165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거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쳤고 또 누군가는 37년간 이어진 체제 자체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한 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풍경이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어요.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순항미사일, 관통폭탄.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무기들이 총동원됐고 정규전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격했어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심어놓은 대리 세력들이 중동 곳곳에서 동시에 불을 지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만 달러인 정밀 무기를 수천 발 쏟아부은 미국과 싸구려 드론과 기뢰로 세계 경제를 흔든 이란, 이 대비가 비대칭전의 본질이에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3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온 건 평화가 아니라 20년의 혼란이었어요. 후세인은 제거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이란이 키운 시아파 민병대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어요.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의 축은 아직 살아있어요. 헤즈볼라는 로켓을 쏘고 있고 후티는 홍해를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 민병대는 미군 기지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고 유가는 치솟고 있어요. 이란을 때리는 건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벌집을 걷어찼는데 벌떼가 아직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